동맹장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보호를 미끼로 한국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의 방위비 압박에 한국은 단 한 줄로 응수했습니다. 필요하면 철수하라. 그 순간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은 균열이 났고 미국 정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전쟁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변수, 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세계를 제압한 나라. 판을 완전히 뒤엎은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 수석 전략관으로 오랜 세월 몸담아온 알렉산더 멜킨이라 합니다. 세계의 권력이 응축되고 인류의 미래가 좌우되는 바로 그 공간에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전략을 설계하며 역사의 경랑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국제 질서를 바라보면 제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불안을 이유로 앞다투어 무기를 요구하며 안보를 돈으로 사고자 하지만 단 한 발의 핵도 가지지 않은 한국은 묵묵히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인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순된 풍경을 보며 저는 때로는 탄식했고 때로는 깊은 성찰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한국인의 기계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무너진 도시의 잿더미 위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며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일어서는 민족의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는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단순한 전쟁 체험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굴의 민족 정신이었고 인간 본성의 가장 고귀한 발현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에게 한국은 분석 보고서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청춘이 깃든 땅이었으며 한 세대의 희생과 기계가 고스란히 새겨진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 무렵 워싱턴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고 백악관의 상황실은 살을 애는 듯한 냉기와 설명할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무표정한 초상화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길게 들이운 조명은 회의실을 마치 전쟁터의 참호처럼 음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권력의 핵심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과 불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프레스콧 애들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을 감추려 하지 않는 얼굴, 고개를 젖힌 채 상대를 내려다보는 태도,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방안을 압도하려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들러는 단호히 말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지불해온 방위비는 터무니없이 적으며 즉각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키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최후 통첩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참모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교의 언어가 아니라 굴복을 강요하는 요구였으며 동맹이라 포장된 관계 뒤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권력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애들러의 주장은 단순한 재정적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 속에는 한때 가난과 전쟁으로 허덕였던 한국이 미국의 도움 덕분에 번영을 이루었으니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뚜렷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존재시켜준 부속물쯤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에 기댄 채 연명하는 작은 나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그 오만한 시선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강대국 특유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병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주한미군의 지도는 단지 한반도의 방어선일지 모르지만 중국이 그 지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자기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내미는 것은 한국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스스로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를 내던지는 자해 행위라는 사실을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애들러는 이를 비웃듯 패배주의적 사고라 일축했고 결국 그의 오만한 요구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워싱턴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금융시장은 흔들렸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연일 주가 폭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채권시장은 불안정하게 요동쳤으며 달러의 신뢰성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내놓았고 펜타곤의 장성들은 아시아 전체의 전략 지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비상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정부의 독단을 비판하며 동맹의 균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애들러는 그러한 소용돌이조차 조롱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침묵하는 것을 두려움의 표현으로 해석했어요. 어느 날 그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내밀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협상 시도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두고 그것이 굴복의 증거라고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 치밀하게 준비된 심리전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기다림이었습니다. 한국은 워싱턴 내부의 불만이 스스로 폭발하도록 인내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의회, 동맹국들이 하나 둘씩 미국 정부의 독단을 비판하고 압박하도록 치밀하게 공간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침묵의 이면에는 집단적 인내라는 무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오만을 드러내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한국 특유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마침내 워싱턴이 충분히 혼란에 빠졌다고 판단한 순간 한국으로부터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협상은 없다. 원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핵폭발과도 같았습니다. 백악관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애들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도부는 분노와 당혹 속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사냥개라 여겼던 동맹이 단숨에 목줄을 끊고 맹수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미국이 숨죽이며 반응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냥개에서 호랑이로의 돌변,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벌어진 명백한 권력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생전에 말하던 한국인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기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가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내뿜는 집단적 힘, 세대를 넘어 이어진 공동체적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조차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세계는 그 메시지를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공방이 아니었으며 한 나라의 자존심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체면을 구긴 미국 정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그 틈을 노린 애들러는 기묘한 유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숨통을 단번에 죄어올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장담했으며 그 표적은 다름 아닌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첨단 산업의 동맥인 반도체였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위에 드리워지는 순간 제 온몸에 혈류가 얼어붙는 듯한 전율이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산업 기반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 자충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국 첨단 기술 생태계 전체를 관통하는 혈액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 공급망을 끊어내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의 동맥을 절단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미국 정부와 오만에 사로잡힌 애들러의 귀에는 그 어떤 경고도 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국 정부는 모든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초유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정이 세상에 공표된 직후 시장은 즉각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수직 낙하하듯 곤두박질쳤고 월스트리트는 일순간 거대한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는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거대 기업들의 격앙된 항의가 백악관을 향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생산 라인이 멈추고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라는 비명이 쏟아졌으며 미국의 기술 패권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는 절규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폭탄의 목표가 되었던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잠시 출렁거렸으나 곧바로 안정세를 회복했고 오히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은 그 직후 유럽연합과 중국에서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거인들이 이미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국제 뉴스망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전개를 미리 예측하고 상황을 정밀하게 계산해 준비한 듯한 노련한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애들러의 안색은 창백함을 넘어 분노와 당혹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진 올가미가 상대를 얽매는 덫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조여오는 목줄로 변모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보고서와 차가운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가 제 내면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인물은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김정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중후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지닌 인물이었고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묵묵히 저를 평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담담했으나 조심스러운 어조로 지금의 한미 관계가 미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음을 은근히 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려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스며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절제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차량은 곧 도심을 벗어나 평택으로 향하는 길 위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려하게 뻗은 도로 위로 전광판과 디지털 간판이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으며 고층 건물과 첨단 시설이 끝없이 이어지는 광경 속에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과거의 가난과 전쟁의 기억에 머무는 곳이 아님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심을 벗어나기 전 언덕길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신호등이 붉은 빛을 내뿜는 순간 길가에는 한 노인이 힘겹게 리어카를 밀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마른 어깨는 무거운 짐의 하중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4명의 젊은 고등학생들이 달려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리어카의 양옆을 붙잡아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노인의 굽은 허리는 서서히 펴졌고 학생들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계산이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곤궁한 일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랜 세월 이 민족의 정신 깊숙이 뿌리내린 집단적 습속의 발현이었습니다. 김정호 팀장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광경이 특별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일상의 일부처럼 반복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국인의 정이라 부르며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으나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의 장면을 바라보며 미국에서라면 보기 어려운 광경이 이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미국 사회에서라면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이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4명의 젊은 남학생들이 주저함 없이 달려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미국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공공할 때 서로를 외면하는 사회와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 서로를 돕는 사회의 차이였고 그 차이가 만들어낸 집단적 응집력이야말로 한국을 오늘의 위치로 끌어올린 숨은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 순간의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지닌 보이지 않는 힘, 곧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무기만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신, 그것이 이 나라를 진정한 강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목격하며 깊은 전율을 느꼈고 앞으로 제가 마주할 여정이 결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이 민족의 정신적 토대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곧 평택에 위치한 거대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곳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결정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까지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10여 년 넘게 한국에서 복무하며 한국 사회와 호흡을 맞춰온 존슨 중령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강인한 기계를 지닌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국의 일상 속에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체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존슨 중령은 미국 정부가 늘 한국을 숫자와 보고서로만 평가하지만 이곳에서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한국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뻗은 들녘 너머를 향했으며 그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인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이었습니다. 존슨 중령은 최근 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스스로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무려 16%가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국민 결집력을 꼽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 데이터를 보고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의 벼랑 끝에 내몰렸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강요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집단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장롱 속에 금을 꺼내어 자발적으로 나라에 바쳤던 것입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대대로 이어온 갑옷까지 내놓은 국민들의 행렬은 길게 이어졌고 모아진 금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 그 이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린 금이자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친 민족 정신의 금빛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일보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국민 결집력이 꼽혔습니다. 국민의 16%가 이를 최대 강점으로 선택했으며 특히 4060대 남성 세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IMF 시절의 금 모으기 운동을 직접 체험했거나 목격했던 세대로 국가위기 앞에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정신을 몸소 각인한 세대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인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결집을 통해 생존해온 집단적 DNA를 여전히 강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슨 중령 역시 이 사실을 접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경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해안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기름 유출 참사를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여 7만 8천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기름은 바다를 뒤덮었고 천혜의 해양 생태계는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굴과 바지락, 김양식장 8천여 헥타르가 황폐화되었고 갯벌 속의 게와 조개, 새우가 자취를 감추었으며 철새와 천연기념물까지 검은 기름에 뒤덮여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해안은 단숨에 생명의 바다가 아니라 지옥의 늪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 앞에서 한국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태안군 주민들과 어민들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걸레와 삽을 들고 두꺼운 방제, 장비조차 없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오염된 모래를 퍼냈습니다. 12월의 매서운 추위와 역겨운 기름, 냄새 속에서도 국민들은 휴일과 생업을 제쳐두고 묵묵히 바다를 푸르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단 며칠 만에 자원봉사자 123만 명이 서해안 곳곳에 모여들었고 인간띠를 이루어 검은 바다를 다시 푸른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외신은 국가 동원도 없이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한 달도 안 되어 기름을 닦아낸 기적이라 극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 했지만 불과 2년 만에 해양 생태계는 회복되었죠. 이는 제도나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한국인의 공동체적 본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존슨 중령은 이 광경을 단순한 환경 복구가 아니라 민족적 DNA의 분출이라 규정했습니다. 침략과 분단,
전쟁과 재난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한국인의 근본적 생존 방식,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서는 본능이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 앞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존슨 중령은 깊은 호흡을 내쉰 뒤 군 복무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한국에서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했고 한국 사회는 위기 속에서도 분열이 아니라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질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제도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방위비 몇 푼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계산한 것은 고작 돈과 무기였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그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정신력이었습니다. IMF 시절 장롱 속 금부치를 내놓던 국민의 손길 속에 태안 앞바다를 닦아내던 수백만 자원봉사자의 땀 속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인의 삶 속에 그 불굴의 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것이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힘의 근원입니다.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이 바로 그곳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정신적 저력을 확인하는 순간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능가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억제력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응집력이며 돈과 무기 따위로 환산할 수 없는 집단적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한국 땅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사의 무게추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그 순간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는지 직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그 불굴의 정신력은 곧 제 보고의 핵심이 될 것이었고 그것은 데이터와 숫자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미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과 애들러를 비롯한 고위 참모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애들러의 눈빛에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조소가 어려 있었으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진실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의실 스크린에 3개의 단어를 띄웠습니다. 첫째는 전략적 파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반도 방위 차원을 넘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최후의 방파제이며 이를 철수한다는 것은 곧 아시아 전체의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멸의 선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해온 기반은 항공모함이나 핵무기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전략적 거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기반을 허무는 것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행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자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발표된 직후 미국의 기술 생태계가 순식간에 붕괴의 길로 들어선 사실을 저는 차가운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나스닥의 붕괴, 실리콘밸리의 혼란,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공급망 단절 앞에서 공장 가동을 멈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국 첨단 산업의 혈액이었으며 그것을 끊는 것은 동맥을 스스로 절단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스크린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정적 속에서 3번째 단어를 말했습니다. 정신적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만난 존슨 중령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 결혼 반지와 돌반지마저 내놓던 국민, 서해안을 뒤덮은 검은 재앙을 수십만 명이 맨손으로 닦아내던 국민, 그리고 심지어 그 모습을 곁에서 본 미군 장교가 군 복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으로 이주하겠다고 결심할 정도의 사회적 신뢰와 안전.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간과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상대는 핵무기나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그것 없이도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 전체가 곧 하나의 군대요. 정신력 자체가 핵무기에 맞먹는 억제력입니다. 미국이 시작한 이 경제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며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순간 상황실은 숨조차 멎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만과 조롱으로 일관하던 애들러의 얼굴에는 당혹과 패배감이 교차했습니다. 숫자와 전략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 결국 한 나라의 위대한 정신 앞에서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었으며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행위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더 이상 추가적인 방위비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애들러의 그림자는 곧 자취를 감추었고 언론에는 다른 명분이 흘러나왔으나 그 내막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 창가에 앉아 워싱턴의 차갑고도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면 저는 다시금 책상 위에 낡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나라를 지켜냈던 아버지 세대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피 위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후손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또다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뭉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인들의 강인함을 존중하고 그 불굴의 정신을 기리며 살아왔는지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으나 단번에 정책의 궤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한국을 다시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압적 언어와 요구가 이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맹국으로 재검토하고 그 진정한 힘을 탐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당장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세계 질서가 경랑 속에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이 지체하는 그 순간조차 역사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비록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미 핵무기와 맞먹는, 아니 그 이상에 준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억제 수단으로서의 물리적 탄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집단적 힘이었으며 세대를 넘어 이어진 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라가 기울 때 결혼 반지를 내어놓고 바다가 오염되었을 때 수십만이 달려나와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낸 기억, 이러한 기억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각인된 집단의 DNA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집단력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국민적 생명력이었습니다. 그 생명력이 발현되는 순간 외부의 어떤 위협도 내부의 어떤 혼란도 단숨에 잠식당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군사적 장비와 무기에 기댄 억제력이 아니라 그 어떤 핵탄두보다도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힘이었습니다. 핵무기는 파괴를 통해 억제하지만 한국의 집단력은 창조와 헌신을 통해 억제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형태의 억제력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비록 물리적 핵무기를 갖지 않았더라도 이미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서 핵을 가진 나라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조차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억제력, 공동체적 연대의 힘을 보유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무기였으며 워싱턴의 권력자들이 끝내 계산하지 못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해석했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계산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주변부의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뒤흔드는 결정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한국은 이미 그 자체로 핵무기 없는 핵보유국이자 강대국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전략적 주체라는 사실을, 결국 미국이 앞으로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택적 동맹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손을 잡아야 하는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을 놓치는 순간 미국은 곧장 전략적 균형을 상실하고 세계사의 무대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나 시혜의 시선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길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힘을 신뢰하며 각자의 정신을 인정한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결코 두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상대의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데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두 나라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굳건히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이라는 특별한 힘을 다시금 자랑스럽게 새기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동행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힘하면 무기나 돈, 강대국의 군사력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강함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신력과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누구 하나의 영웅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뭉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 그게 바로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 아닐까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나라들 사이의 경쟁도 더 거세지고 있는 지금, 진정한 강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또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그 결말은 아마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 세계 지성의 전당 하버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한국을 방문한 후 자신의 모든 인생관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딘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경험이 그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하버드의 모든 교수진과 동문들이 그녀의 충격적인 선택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 출신 엘리트의 가치관과 인생을 뿌리째 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엘리 나타샤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숲에서 자라면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항상 느끼며 살았어요.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직접 체감하며 자라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뒤를 따라오기 바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가장 명문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은 더욱 강해졌어요. 캠퍼스 곳곳에 걸려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과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이름을 매일 보며 지내다 보니 하버드를 나온 저 역시 언젠가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버드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그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런 제가 졸업을 앞두고 필수 과정인 글로벌 리더십 실습의 일환으로 해외 인턴십을 신청했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당연히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한국 서울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 순간 느낀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미국의 영향 아래 발전해온 작은 나라에서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룸메이트 레아가 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에 동행하기로 했고 한국에 살고 있는 교포 친구 안나도 만날 수 있다는 위안이 있었어요. 안나는 이메일로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이며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라고 전해왔지만 저는 회의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어차피 아시아 가는 거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자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룸메이트들과 함께하는 작별 파티에서 한국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그곳의 디지털 환경이 어떨지에 대한 걱정들이 오갔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길 바랐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울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미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한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만한 생각마저 했습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저는 거대한 출국장에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위대함을 실감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공항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대의 긴 줄과 지연된 탑승 시간, 낡은 시설들은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주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세계 최강국의 작은 불편함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빨리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천장 높은 터미널에 쏟아지는 자연광, 반짝이는 바닥,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첨단 시설들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JFK 공항의 지루한 대기줄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세계관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공항 곳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탁 트인 개방감은 공항이라기보다 현대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줬어요. 입국장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과 곳곳에 배치된 나무들, 작은 실내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 디자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직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짐을 찾는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공항 내부의 질서정연함과 깔끔함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짐 찾는 시간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세관 통과 과정도 순식간에 끝났어요. 자동화된 시스템과 효율적인 동선 덕분에 모든 입국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룸메이트 레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 맞아?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레아는 특히 공항 곳곳에 있는 문화체험 공간과 전통 공연장에 흠뻑 빠지게 되어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통 음악 공연은 우리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왔음을 실감케 했어요. 제 생각 속 한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가 유명한 나라, 아니면 그보다 못한 개발도상국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어요. 공항 화장실조차 놀라웠습니다. 여기는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했고 자동 세면대와 최신식 핸드 드라이어, 심지어 화장실 문과 세면대 사이의 거리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듯 했어요. 가방을 찾아 출구로 향하던 중 제 명품 핸드백을 공항 카페 테이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중요한 소지품이 가득 들어있던 가방이었기에 더더욱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걸음을 돌려 카페로 돌아갔고 솔직히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누군가 가져가거나 최소한 경찰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가방은 직원분의 손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점은 그분이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건네주신 일이었어요. 제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 소지품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말입니다. 돌아오셨군요. 이 가방을 찾으실 것 같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 직원은 친근한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다 보니 이 가방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잘 보관해 두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으면 해서요. 직원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일상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도와드릴게요. 이 근처에 꼭 가봐야 할 곳들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의아했어요. 아무리 친절한 문화라고 해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귀중품을 곧바로 돌려주는 일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신뢰에 기반한 반환은 저에게는 매우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인상 깊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찔한 경험을 뒤로 한 채 공항에서 나와서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안나의 추천으로 직접 서울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철도역에 도착하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디지털 안내판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안전시설이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넓은 좌석과 조용한 실내,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점점 더 현대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어요. 레아는 연신 감탄했고 안나는 우리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진짜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라는 안나의 말에 우리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어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역도 공항만큼이나 현대적이었어요. 대형 쇼핑몰과 연결된 역사 내부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역 주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넓은 도로에는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달렸어요. 우리는 안나를 따라 지하철로 갈아탔고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상상 이상으로 정확하고 깨끗했어요. 이제 막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을 뿐인데 이미 저의 세계관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비즈니스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와중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넓은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 비즈니스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자마자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활기차고 질서정연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아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안나를 만나기로 했어요. 안나는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나는 오늘 코엑스몰과 삼성역 주변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에 도착했는데 역사 자체가 거대한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지하 상권이었어요. 코엑스몰은 미국의 어떤 쇼핑몰보다 넓고 다양한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매장, 레스토랑, 카페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쇼핑몰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서가와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들의 행렬은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소비 공간 속에 이렇게 웅장한 문화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어떤 도서관보다도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는 한국에서 공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대형 서점과 스터디 카페가 이렇게 번화가 중심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공부하는 장소가 주로 캠퍼스 내로 한정되는데 여기서는 도시 곳곳에 학습 공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새로웠어요. 점심으로 한식을 먹은 후 안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는 거였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스트레스를 풀 때 종종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를 보러 갔기 때문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안나는 한국 야구장 문화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응원 문화와 치킨, 맥주를 즐기는 한국인의 흥을 꼭 경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잠실 야구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안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미국 야구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보스턴 펜웨이 파크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야구의 성지 같은 곳이었지만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어요. 관중들은 대체로 조용히 경기를 관람하다가 중요한 순간에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관중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응원단장의 리드에 맞춰 수천 명이 일제히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모든 관중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안나는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어요. 보스턴 야구장에서는 핫도그와 맥주가 전통이지만 여기서는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치맥을 즐기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미국 야구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응원단장의 구호에 맞춰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가 되어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어요. 펜웨이 파크에서는 간간히 스윗 캐롤라인을 함께 부르는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선수 하나하나를 위한 응원가가 있고 그것을 모든 관중이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두산 베어스의 응원가가 흘러나오자 관중석 전체가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수건을 흔들며 떼창을 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저도 안나에게 받은 응원 수건을 들고 옆 사람들을 따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그 열기에 동화되었어요. 미국에서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7회 말 안나는 치맥 타임이라며 새로운 치킨과 맥주를 한 번 더 주문했어요. 이 시간이 한국 야구장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대부분의 관중이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미국 야구장의 핫도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 치킨 박스, 맥주컵, 응원 도구들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여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에 감화되어 자연스럽게 우리 자리의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체의 조화와 배려가 더 중요한 것 같아라고 안나에게 말했어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해. 개인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공이 주변과 함께할 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야구장에서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경험한 새로운 문화는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어.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로 가는 여행이야라고 했어요. 안나의 얼굴에는 뭔가 깜짝 선물을 준비한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주에서 템플스테이도 예약해놨어. 사찰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지라고 덧붙였어요. 템플스테이라는 말에 레아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감을 표현했지만 저는 솔직히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핸드폰도 못 쓰고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라고 물었더니 안나는 맞아. 디지털 디톡스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하버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이미 한국에서 많은 편견이 깨진 상태였기에 이번에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어요. 열차의 속도와 안정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을 오가는 암트랙보다 훨씬 빠르고 쾌적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구경하며 2시간 정도를 달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도시 소음 대신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했습니다. 현대식 건물 사이로 전통 한옥과 고대 유적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심지어 스타벅스마저도 전통 기와지붕 형태로 지어진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안나가 첫 목적지로 안내한 곳은 불국사였어요. 산자락에 자리 잡은 거대한 사찰 입구에 도착하자 웅장한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계단은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신라시대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을 쌓아 만든 거지라는 안나의 설명에 저는 그 오랜 세월을 상상하며 경외감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200년 된 건물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존하는데 여기서는 1000년이 넘은 건축물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법당들과 정교한 석조 구조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두 개의 돌탑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는 이 두 탑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불교의 철학과 우주관을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아름답지만 이곳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국사를 나와 첨성대로 향했어요. 작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원통형 석조물을 보고 처음에는 그저 작은 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야. 7세기에 지어진 건데 당시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고 계절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거지라고 했습니다. 7세기에 이미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버드의 천문학과가 자랑하는 역사보다도 훨씬 오래된 과학적 전통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릉원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거대한 잔디 언덕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들이 모두 신라 왕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미국의 묘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왕릉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어요. 한 무덤 내부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정교한 금관과 장신구들을 보며 고대 신라의 놀라운 예술성과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가 번영했던 시기는 유럽이 중세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였어. 그때 이미 한국은 예술과 과학이 발달한 문명국이었지라는 안나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세계사를 서구 중심으로만 배우고 이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아시아의 역사는 항상 부수적으로만 다뤄졌었는데 직접 이 유적들을 보니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안나는 우리를 산속 사찰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경험할 시간이야 라고 했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세에 감탄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붉게 물든 노을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찰에 도착하자 수행복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영어로 유창하게 템플스테이의 의미와 규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첫 일정은 사찰 내 명상 산책이었어요. 고요한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정에서는 항상 서둘러 다녔던 저였지만 이곳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는 법을 배웠어요. 발 아래 밟히는 낙엽 소리, 산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까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진 저녁 예불은 생소하면서도 경건한 시간이었어요.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그저 그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버드 교회의 엄숙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요함이었어요. 예불 후에는 108배 수행이 이어졌습니다. 108번 절을 하면서 염주 하나를 완성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지만 30번째 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108번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스님은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절을 할 때마다 하버드에서의 스트레스, 미국에서의 경쟁,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하나씩 내려놓는 상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108번째 절을 마치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져 있었어요. 완성된 염주를 손에 쥐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님은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예불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평소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간소한 침구가 놓인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하버드의 호화로운 기숙사를 떠올렸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함과 사치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새벽 울리는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고 깨끗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법당으로 향하는 길 손전등 하나 없이도 별빛만으로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벽 예불은 그 고요함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졸음과 싸우며 앉아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하버드에서는 새벽에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어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공양은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공양이라 불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4개의 그릇을 쌓아놓은 바로에 정갈한 음식을 담고 마지막에는 물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 그 물까지 마시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버드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고 버리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스님과의 차담이 있었어요.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며 스님께서는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성공이요라고 대답했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성공도 빈 껍데기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사찰을 떠나기 전 안나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너무 힘들진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야. 하버드에서 느끼는 압박감보다 이곳의 고요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미처 몰랐던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렇게 짧지만 깊은 템플스테이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염주를 손목에 차고 경주를 떠나는 길, 저는 이제 한국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의 표면이 아닌 그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본 사람이 되었어요. 숲속 사찰에서의 하룻밤이 저에게 준 깨달음은 하버드에서 몇 년간 배운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안나는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가볍게 웃으며 이제 진짜 한국을 경험해봤네라고 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현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홍대 거리의 젊은 예술가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강남의 첨단 기술 스타트업들, 그리고 한강변의 여유로운 시민들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홍대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력과 열정은 하버드의 학생들과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저는 지난 날들을 정리하는 발표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우수한 경영 방식을 한국에 소개하려 했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문화와 미국이 배워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국 회사의 대표님은 깜짝 제안을 하셨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제가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가 아닌 서울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날 동안 제가 경험한 한국은 미국의 많은 매체가 보여주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창의적인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안나와 레아, 그리고 인턴십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회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였던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제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안나를 마지막으로 안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나,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하버드의 좁은 세계관 속에서 살았을 거야. 너는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올 땐 내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동료로서 만나길 바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버드 로고가 박힌 텀블러를 들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온 미국인이라는 우월감에 가득 차 있던 저였습니다. 이제 그 텀블러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씩 써준 한글 메시지가 가득했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출국장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평생 갈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 졸업장을 받고 약속된 한국 기업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반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었어요. 텀블러를 꼭 쥐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하버드 친구들의 반응을 상상했어요. 아마 그들은 제가 세계 최고 대학을 나와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일하겠다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때로는 직접 경험해야만 진실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저는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다음에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엘리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직접 부딪히며 깨뜨렸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살면서 작은 나라를 우습게 봤던 그녀의 선입견이 하나둘씩 깨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이 직접 부딪혀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진리를 엘리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하버드의 지식보다 더 값진 인생의 교훈을 얻은 엘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녀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문화를 경험하며 가치관이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